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즐기시고 또 지식의 최전선에 머물고자 이 시간을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이트만 쏙쏙 추출해내는 저희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보해볼 자료는 그 박고미 연금부자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미션은 그냥 단순히 이런 계좌가 있습니다 하고 교과서적인 정의를 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이 금융도구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막 연결하고 또 해킹해서 궁극적으로 노후자산 3억 원, 그리고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네. 그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사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금융 지식들을 하나의 거래한 시스템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 아주 정교하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구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노벨재단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아, 노벨상이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벨재단은 무려 120년 동안 매년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해 왔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고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대한 대학, 기금이나 재단들이 운영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원금을 막 까먹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이자만으로 지출을 커버하는 정확합니다. 일종의 연구기관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그 거대한 기금 운용의 원리를 개인의 아주 작은 연금 계좌 사이즈로 축소해서 완벽하게 이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개인 계좌예요? 네, 그 핵심에 세 가지 철칙이 있거든요. 첫째는 세금 면제와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의 극대화. 둘째는 잃지 않는 자산 매분.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오직 수익으로만 소비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익으로만.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당장의 수익률 1, 2%에 막 집착하느라 이 거대한 시스템의 뼈대를 놓친다는 거거든요. 숲을 못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철칙이 여러분의 개인 계좌에서 어떻게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실현되는지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되게 무겁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과세이연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건데 사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과세이연이 복리 효과를 준다는 것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부딪히는 의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나중에 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거면 그거 그냥 폭탄 돌리기 아닌가? 폭탄 돌리기요? 네. 55세 이후에 인출할 때 거대한 세금 폭탄을 결국 맞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낼 세금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 거래의 핵심은 세율의 극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세율이 아예 다르다. 네, 우리가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당장 15.4%의 세금을 떼입니다. 피 같은 돈이 나가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연금 계좌 안에서 굴리면 당장 그 15.4%를 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를 하죠.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연금소득세는 고장 3.3에서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의 시기를 뒤로 늦출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세율 자체를 3분의 1 토막으로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아,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세율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게다가 당장 뜯겨나갔을 그 15.4%의 세금이 내 계좌에 살아서 20년, 30년 동안 눈덩이를 굴려준다고 생각하면 복리가 어마어마해지죠. 네, 그 복리 덩어리가 진짜 어마어마해지겠네요. 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 보셨어요? 이 효과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숫자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30년을 굴렸을 때 일반 계좌랑 이 과세 이연 계좌의 최종 자산 격차가 무려 1억 1,627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돈을 넣고 같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단지 어떤 시스템 위에 돈을 올려두었느냐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스템의 차이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복리 시스템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집니다. 월 50만 원에 똑같이 투자해도 30살에 시작해서 55세까지 25년을 굴린 사람의 자산은 약 3억 9천만 원에 달하거든요. 3억 9천이요? 네. 그런데 40세에 시작해서 15년을 굴린 사람은 약 1억 5천만 원에 그칩니다. 딱 10년 늦게 출발했을 뿐인데 자산 규모가 2.5배나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와, 10년 지각 비용이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완벽한 포트폴리오 짜겠다고 엑셀만 계속 붙잡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장 조금 불안전하더라도 시스템을 일단 굴리기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도착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미디어에서는 보통 노후 자금으로 최소 20억, 30억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고 나는데 이 책이 제시하는 타겟은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목표의 현실성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사실 평범한 직장인에게 20억, 30억이란 숫자는 동기부여는커녕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허수일 뿐이거든요. 너무 멀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저자는 목표를 3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합니다. 3억 원이요? 단, 여기서 말하는 3억 원은 단순히 통장에 찍혀있는 목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3억 원을 엔진으로 삼아서 매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벨재단의 원리네요.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벨재단의 수익으로만 소비한다는 원칙을 개인의 삶에 딱 적용하는 거죠. 은퇴 연구에서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트리니티 스터디의 4% 룰이랑 완전 같은 맥락이네요. 은퇴 자산의 4%만 매년 인출하면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평생 쓸 수 있다는 그 룰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최근의 금리 환경이나 투자 수익률을 감안해서 이걸 6% 룰로 변형해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연평균 6%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3억 원의 6%면 연 1,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즉, 한 달에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겁니다. 원금 3억 원은 그대로 둔 채로요.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요. 네. 여기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을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방금 만든 개인연금 150만 원과 더해져서 매달 250만 원의 아주 안정적인 기초 현금 흐름이 완성되는 거죠. 250만 원이면 기초생활비로는 충분하죠. 네. 국민연금 고갈론 같은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확고한 플랜 B를 구축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목표랑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가 갔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내 스마트폰 금융 앱에 들어가서 어떤 통장을 어떻게 엮어야 이 아키텍처가 완성되는가? 이 실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사실 거기가 제일 중요하죠. 네, 저자는 이것을 4개의 마법 통장 세팅법이라고 부르면서 각각의 통장의 심리적인 역할까지 부여해 두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쯤 가지고 있을 통장들을 어떻게 재조립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통장은 연금저축. 그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모든 연금 투자의 가장 든든한 기초공사에 해당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서 많게는 16.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딱 돌려받거든요. 16.5%요? 네, 투자 시장에서 어떤 자산도 내가 매수하는 즉시 16%가 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잖아요. 절대 없죠. 사기죠, 그거는. 맞습니다. 국가가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필수 엔진입니다. 16.5% 환급은 확실히 엄청난 혜택이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후 대비를 위한 국가의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55세까지 돈이 완전히 묶인다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진입장벽이죠. 네,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에 선뜻 큰 돈을 밀어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돈이 묶인다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요. 저자가 이 심리적 허들을 넘기기 위해서 제안한 두 번째 통장의 개념이 꽤 신선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 일명 자유로운 영혼 통장이죠. 행동재무학적으로 아주 영리한 접근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다른 은행에 가서 별개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받지 않은 원금을 시스템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아, 하나의 계좌 안에서 구분이 되는군요. 네, 연간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애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세금 불이익이나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 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 토해낼 곳도 없다는 아주 깔끔한 논리네요. 결국 우리 투자를 망치는 건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내 삶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져서 그 장기 투자 계좌를 눈물을 머금고 해지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복리가 깨지거든요. 그렇죠. 이 두 번째 통장을 일종의 압력밸브나 비상금 창고로 활용하면 돈이 묶인다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밀어넣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동성이라는 퇴로를 열어두는 거죠. 반면에 세 번째 통장인 저축 IRP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통장의 별명은 자물쇠 통장입니다. 자물쇠요? 네. 앞선 연금저축의 한도 600만 원에 더해서 IRP를 활용하면 추가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900만 원까지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죠. 900만 원까지요? 그런데 이 계좌는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룰이 있고요. 법에서 정한 극히 일부 예외, 주택 구입 같은 상황을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장기 투자를 돕는 튼튼한 자물쇠인 셈이죠. 나약한 인간의 의지를 그냥 시스템으로 묶어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이 IRP와 관련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직장인분들이라면 보통 퇴사할 때 회사가 꽂아주는 퇴직금이 들어가는 퇴직 IRP가 이미 하나씩 있으실 텐데 내가 개인적으로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이 저축 IRP를 퇴직 IRP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이거 계좌를 왜 굳이 두 개로 나눠야 하는 건가요? 그건 자금의 성격, 즉 돈에 붙어있는 꼬리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종류가 다르군요. 네, 만약 하나의 IRP 계좌에 이 두 가지 자금이 막 섞여버리면 나중에 일부 자금을 인출하거나 연금 수령 전략을 짤 때 국세청의 인출 순서 룰에 따라서 셈법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집니다. 머리 아프겠네요. 네, 원치 않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증권사를 달리하던 아니면 동일 증권사 내에서 계좌를 두 개 파든 무조건 섞이지 않게 분리하는 것이 추후 관리의 핵심입니다. 섞이면 골치 아파지니까 애초에 방을 따로 쓰라는 거군요. 자, 이제 이 아키텍처의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네 번째 통장입니다. 바로 중개형 ISA. 저자는 이 계좌에 황금 징검다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저는 이 ISA의 만기 전환 제도가 정말 합법적인 치트키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기본적으로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400만 원 비과세? 네, 그리고 초과분은 앞서 언급했던 그 무서운 15.4%가 아닌 9.9%로 저율 분리과세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 훌륭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3년 만기 시점에 이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때 발생합니다. ISA에 3년 동안 쌓인 목돈을 그냥 내 입출금 통장으로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RP로 통째로 쏴버리는 거죠? 해줍니다. 와, 한 번 더요? 네, 평소에 연간 한도인 900만 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추가 보너스를 주는 거죠. 혜택이 겹치지 않고 추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3년 단위의 단기 투자 사이클을 굴리면서 그 결과물을 고스란히 장기 노후 자금의 볼륨업으로 직결시키는 완벽한 징검다리 역할입니다. 물론 주식이나 ETF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을 선택하시는 것은 필수고요. 뼈대인 세액공제연금, 유동성의 퇴로를 열어주는 비세액공제연금, 한도를 꽉꽉 채워주는 자물쇠 IRP, 그리고 3년마다 연금의 덩치를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부스터 ISA까지 이 4개의 통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제 머릿속에 큰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아주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 빈 계좌들 안에 도대체 무엇을 사서 담아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개별 종목 추천 대신에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결국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내 계좌가 반토막 나지 않는 그 방어력에 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가장 클래식한 모델은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배분하는 60대 40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장과 안정성을 꽤 합리적으로 잡아낸 모델이죠. 하지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하는 인플레이션 시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시기에는 이 60대 40도 꽤 아픈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해리 브라운의 연고 포트폴리오나 레이 달리오의 올 시즌 포트폴리오 같은 극강의 방어형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영구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현금에 더해서 금을 25%나 편입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금이 이 포트폴리오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금은 주식과 채권이 모두 힘을 못 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합니다. 물가가 막 치솟을 때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는 급등하거든요. 아,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오면 25%의 현금이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거시경제의 파도가 닥쳐도 4개의 자산 중에 무조건 상승하는 놈이 존재하도록 기계적인 밸런스를 딱 맞춘 겁니다. 정말 전천후 지프차 같은 포트폴리오네요. 그런데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박고미 님이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박고미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제안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실용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글로벌 경기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유독 심하잖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 30, 해외 주식 25, 채권 20, 배당 10, 금 5, 달러 5, 리치 5%까지 아주 세밀하게 쪼개놨습니다. 한국 시장 특유의 높은 변동성을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과 리츠가 배당 같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 자산으로 촘촘하게 해치한 것이 특징이죠. 이 모든 자산들은 현재 상장된 다양한 ETF를 통해서 개인도 클릭 몇 번으로 아주 쉽게 담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참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포트폴리오 전략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 강령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처음 정했던 비율대로 다시 계좌를 맞추는 그 작업이죠. 맞습니다. 주식이 너무 올라서 30%가 40%가 되었다면 그 늘어난 10%를 기계적으로 팔아서 가격이 떨어져 쪼그라든 채권이나 금을 사서 담는 거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막 오르는 걸 더 사고 싶고 떨어지는 건 꼴도 보기 싫어서 팔아버리고 싶어 하는데 리밸런싱은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게 만드는 강제 시스템이네요. 그게 바로 투자의 정수입니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시스템에 알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저평가된 자산을 매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을 안 주는군요. 네, 게다가 연금 계좌 안에서 이 리밸런싱을 수행하면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마저 이연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리밸런싱을 할 때 발생하는 그 세금 누수 없이 마찰 비용 제로 상태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노벨재단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과세이연의 파괴력, 그리고 4개의 마법 통장이 만들어내는 세제 혜택의 톱니바퀴,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핵심은 정보의 수집에서 멈추지 않고 당장 내 금융앱의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시장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매월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일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오늘 말씀드린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파고 글로벌 ETF를 단 한 주라도 매수해보는 것. 그 작은 클릭이 30년 뒤 청취자 여러분의 3억 원짜리 연구기관을 가동하는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적인 노후자금 3억 원, 월 250만 원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밀한 자산 배분과 복리 시스템이 단순히 30년 뒤 나의 은퇴 생활비를 대는 것을 넘어 조금 더 거대한 무언가로 자라난다면 어떨까요? 거대한 무언가요? 네. 노벨 재단이 120년 동안 인류의 과학과 문학을 후원해 온 것처럼 바로 당신이 오늘 구축한 이 견고한 자산 시스템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나 당신이 평생 지지해온 사회적 철학을 위해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개인 재단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유산을 담기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당신이 세팅할 연금 계좌일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급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퇴를 위한 짠테크를 넘어서 시대를 이어가는 나만의 재단을 만든다. 돈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들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철학까지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복리의 마법 열차는 이미 플랫폼에 도착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올라타시길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